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영영 못 봐. 강진우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의 묘비 앞에서 9살 쌍둥이 남매가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은 첫사랑의 묘를 알고 있는지,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쌍둥이의 낡은 셔츠 사이로 은색 목걸이가 반짝이는 걸 본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췄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왜 영영 사라지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에 강원도는 이미 한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진건설의 젊은 회장 진우는 리조트 부지 시찰을 마치고 검은 세단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양복깃을 세운 그의 입에서 새하얀 입김이 흘러나왔죠.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며 서울 일정을 차근차근 보고했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흙냄새와 마른 솔잎내음이 그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차 문 손잡이에 얹은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굽이굽이 이어진 숲길을 바라보았어요. 그 길은 분명 10년 전 갓 26의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매일 아침 작업화를 신고 출근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검은 세단 대신 마을버스를 탔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우는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말했어요. 재민아, 서울 일정 2시간만 미뤄. 잠깐 들를 때가 있어. 비서실장은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발길은 자석에 이끌리듯 어느 작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신입사원 시절에 그가 첫사랑 지연과 매일 저녁을 함께하던 작고 낡은 식당. 은하칼국수였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빛바랜 간판이 보였어요. 글씨는 세월에 닳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진우의 눈에는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또렷이 보였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양철 간판, 처마 밑에 매달린 낡은 풍경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간판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낡은 나무 문 앞에 서자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는 데에만 몇 초가 걸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천천히 밀자 끼익 하는 특유의 소리가 좁은 골목에 번졌습니다. 그 소리가 진우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어요. 10년 전 그날 지연이 먼저 들어가며 듣던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진우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문 너머에서 따뜻한 김과 함께 칼국수 육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안은 그때와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빛바랜 꽃무늬 벽지,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까지. 시간이 이곳만은 비껴간 듯 했어요. 진우는 늘 지연과 함께 앉던 창가 자리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은 그뿐이었어요. 칼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주문을 한 뒤 진우는 낡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결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24살의 지연. 까만 머리를 하나로 묶고 진우가 자리에 앉으면 수줍게 웃으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아주던 그녀.
오빠, 천천히 드세요. 저 안 뺏어 먹어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그릇은 비우지 않고 진우 쪽으로 면을 슬쩍 옮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그 미소는 곧 씁쓸함으로 가라앉았어요. 지연은 늘 자기보다 진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너무 받기만 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잠시 후 주방 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온 주인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다가 진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돋보기 너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할머니는 손에 든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름진 입가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10년 전 그 총각 맞지? 서울서 온 젊은 총각. 진우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반, 놀라운 반의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가 끽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잠시 진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칼국수 그릇을 진우 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혼잣말처럼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연이도 이 칼국수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생각나서 왔구먼. 지연. 그 이름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떨어진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국물을 뜬 숟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는 잘 지내나요? 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낯설어서 진우는 잠시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들고 있던 행주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깊고 깊은 한숨이 그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진우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죠. 자네 정말로 몰랐던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우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그가 대답하지 못하고 굳어있는 사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지연이 그 불쌍한 애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진우의 세상은 일순간 정지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김이 오르는 칼국수도 창밖의 바람소리도 할머니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한마디만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 하는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마저 진우의 귀에는 멀고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가를 행주로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묘지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산 중턱, 양지바른 언덕 위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칼국수는 한 입도 뜨지 못한 채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식당 문을 나서는 그의 다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진우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산길을 오르는 진우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첫 기차를 타기 전 잠든 지연의 머리맡에 두고 온 편지 한 장. 그 종이 위에 적었던 잔인한 문구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당신보다 내 성공이 더 소중해. 나를 잊어줘. 다시는 찾지 마. 그 비겁한 글자들을 떠올릴 때마다 진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가문을 잊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연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과할 사람조차 사라진 거예요.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진우의 구두는 산길에 어울리지 않았고 낙엽이 쌓인 흙길에서 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하나 넘자 햇살이 유독 잘 드는 양지바른 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한가운데 소박하고 작은 묘비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세 글자, 이지연.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진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때까지 혹시 할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아닐까 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고 단단한 돌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이름은 진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진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1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차가운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요. 진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건지 어지러운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묘비 옆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들꽃 한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들어가는 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인 것이 눈에 밟혔어요. 진우는 터져나오려는 통곡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묘비 뒤편에서 작고 여린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처음에는 산새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아이들의 흐느낌이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뒤섞여 진우의 귀에 닿았죠. 진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급히 닦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묘비 뒤편, 진우가 올라온 길과 반대쪽에 두 아이가 나란히 엎드려 있었어요. 9살 남짓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란성 쌍둥이 은호와 은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옷은 낡고해졌고 가냘픈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쌍둥이 동생 은별이는 두 손으로 묘비의 차가운 돌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파묻고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숨을 죽인 채 나무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의 묘지에서 우는 아이들이라니.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호가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은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잡는 힘만은 단단해 보였어요. 은호는 묘비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영영 못 와. 미안해, 엄마.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이 아이들이 지연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나무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은호는 울음을 꾹 눌러 담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미국으로 가야 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은호의 목소리는 아이답지 않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은호는 울고 싶은 걸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듯이 은별이의 손을 더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은별이가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마치 엄마의 볼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다정하게요. 그러더니 은별이의 입에서 갈라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국 가면 엄마 냄새 잊어버리면 어떡해? 나 엄마 두고 가기 싫어. 은별이는 묘비의 차가운 돌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마치 엄마의 품을 찾듯 볼을 묘비에 대고 비벼댔어요. 작은 손가락이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하나하나 더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은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둥치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멀리 간다. 미국 마지막 인사. 그 단어들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어요. 엄마를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이 낯선 나라로 보내지기 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 산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지연의 무덤 앞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지연을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인 걸까요? 지연에게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2명이나.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무 뒤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떨리는 다리였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는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하니? 인기척에 놀란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별이는 겁에 질린 채 오빠의 팔 뒤로 숨었고 은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 짙고 또렷한 눈썹, 서글서글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매, 입을 꾹 다무는 버릇까지. 진우는 마치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앨범 속에서 보았던 7살, 8살의 자기 자신이 눈앞에 살아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뒤통수를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듯 진우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큰 눈으로 낯선 아저씨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경계심과 슬픔 그리고 왠지 모를 끌림이 동시에 어린 눈동자 안에서 흔들렸어요. 은호는 여전히 동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인데요.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엄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차가운 산바람보다 더 깊이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진우는 눈앞의 은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었거든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은호는 낯선 어른의 이상한 반응에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의 아저씨에게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저씨의 빨갛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입술이 자기처럼 많이 슬픈 사람 같아 보였죠.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호예요. 그 성을 듣는 순간 진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지연의 성인 이 씨가 아니라 자신의 성인 강 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어요. 진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양복 무릎을 적셨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아저씨, 괜찮아요? 은호가 놀라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뒤에서 오빠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저앉은 채로 여자아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진우의 숨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눈망울. 크고 맑고 선한 그 눈동자는 10년 전 지연이 진우를 바라볼 때 짓던 그 눈빛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던 지연의 미소. 오빠, 괜찮아요? 하며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던 그 표정이 9살 여자아이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겹쳐졌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진우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지연의 버릇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너는 이름이 뭐니? 진우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은별이요. 은호와 은별. 진우는 그 이름들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한 줄기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은호의 낡은 셔츠 깃이 벌어지면서 목 안쪽에서 은색 줄 하나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느다란 은색 체인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잠깐 빛났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반짝임만 남은 것처럼 진우의 눈동자가 은색 줄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에 걸린 게 뭐니?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셔츠 안쪽의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죠. 이거요? 엄마가 준 거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은색 체인 끝에 매달린 것은 펜던트가 아니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해서 광택은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형태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반지. 진우는 그 반지를 본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요. 진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반지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멈칫했어요. 소중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아저씨가 이 반지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금방 돌려줄게. 은호는 망설였어요. 엄마가 절대 빼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아저씨는 반지를 훔쳐갈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얼굴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슬퍼 보였거든요.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목걸이째 반지를 진우 쪽으로 내밀었어요. 진우의 떨리는 손가락이 반지를 집어 올렸습니다. 반지를 돌려 안쪽을 살펴보는 순간 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반지 안쪽에는 독특한 물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진우가 직접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동네 작은 은세공 가게에서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링. 그 중 하나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10년 전 도망치듯 떠나면서 잠든 지연의 머리맡에 두고 온 그 반지를 떠올렸어요. 지연이 분명 버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버려야 마땅한 물건이었죠. 자기를 버린 남자가 남기고 간 쓸모없는 증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은 그 반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10년을 간직했을 뿐 아니라 아이의 목에 걸어주기까지 한 겁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시선이 은별에게로 옮겨갔어요. 은별의 셔츠 안쪽에서도 똑같은 은색 체인이 살짝 보이고 있었거든요. 진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은별은 겁먹은 표정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여주자 은별도 조심스럽게 자기 목걸이를 꺼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반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커플링 한 쌍. 진우와 지연이 나눠 끼던 그 반지 2개가 이제는 쌍둥이 남매의 목에 하나씩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빠의 유일한 흔적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지, 이게 왜 너희한테 있니? 진우의 물음에 은호가 대답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절대로 빼지 말라고요. 이게 있으면 엄마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남자의 반지를 지연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원망도 저주도 아닌 보물이라고요. 진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성공과 지위와 재산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다. 은호와 은별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아저씨가 우는 건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울고 있는 어른을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은별이 먼저 작은 손을 뻗어 진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은호도 머뭇거리다가 진우의 어깨를 가만히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들을 달래주던 것처럼요. 아저씨,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울고 나면 꼭 웃어야 한다고요. 은별의 말에 진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이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흐르는 눈물 너머로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은호의 얼굴에서는 자신이, 은별의 눈빛에서는 지연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손 안에 쥔 반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작은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맹세했어요. 10년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들의 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겠다고.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연 3글자 위로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마치 지연이 이 만남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은호가 은별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은별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두 아이는 돌아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오솔길 위로 낡은 운동화를 신은 4개의 작은 발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은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은별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만 고개를 돌려 진우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산길의 굽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진우의 두 다리에서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갔어요. 진우는 무너지듯 지연의 묘비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11월의 바람을 맞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묘비. 하지만 진우는 그 돌덩이를 사람처럼 끌어안고 놓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이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 묘비 앞에서 울고 있던 두 아이의 눈망울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빼닮은 은호의 단단한 눈빛, 지연을 빼닮은 은별의 맑은 눈동자. 그 두 쌍의 눈이 번갈아 떠오를 때마다 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인 건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성을 가진 아이, 자신의 커플링을 목에 건 아이, 그리고 지연의 묘비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묘비의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어요. 26살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파견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던 그해 진우에게는 지연이라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서로의 손만 잡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시절이었죠. 지연은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지연을 나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연은 진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너뜨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강원도에서 연고도 없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원도로 내려왔어요. 가부장적이고 엄격했던 아버지는 진우를 여관방에 가두다시피 하고 서슬퍼런 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소녀와 가문을 바꿀 셈이냐. 내가 그 여자를 택하면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역은 곧 파멸을 의미했어요. 진우는 지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슬퍼런 권위 앞에서 가문을 잃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26살의 진우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사랑을 지킬 용기보다 도망칠 비겁함이 더 컸던 겁니다. 진우는 차마 지연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눈을 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결국 진우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어요. 지연이 깊이 잠든 새벽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도망치듯 방을 나섰습니다. 편지 위에는 커플링 반지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당신보다 내 성공이 더 소중해. 미안하지만 나를 잊어줘. 그 글자들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편지를 고쳐 쓰지 않았어요. 고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문틈에 편지를 끼우고 새벽 첫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원도의 겨울 풍경을 보며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이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연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비겁한 도망이라는 거려. 그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진우는 그날 이후 10년 동안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강진건설의 회장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성공한 젊은 재벌.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단 하루도 지연을 잊지 못한 채 공허하게 살아온 10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런데 너는 내 반지를 왜 버리지 않은 거야? 진우는 묘비를 붙잡은 채 신음처럼 중얼거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남자의 반지를 지연은 버리기는커녕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절대로 빼지 말라고 당부하면서요. 그 지독한 수뇌부 앞에서 진우의 죄책감은 묘비 아래 묻힌 지연의 관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버리고 도망친 나를 왜 원망하지 않은 거야? 진우의 통곡이 묘비 위로 쏟아졌어요. 바람이 그 울음소리를 산 아래로 데려갔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우는 부은 눈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진우는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재민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재민이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지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회장님? 무슨 일이? 아이들의 출생 기록부터 투병 과정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강원도에서 살았던 기록, 병원 기록, 아이들의 보육 기록, 전부 다.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재민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재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에게 얼마나 가혹했을지 진우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고 홀로 아프다가 홀로 세상을 떠난 지연. 그 곁에는 진우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꼭대기에서 성공을 쌓고 있었죠.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힐 만큼 깨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얼굴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서울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 집무실로 돌아온 진우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재민이 밤새 수소문하여 모은 지연의 지난 10년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것은 지연이 옮겨 다녔던 거처들의 목록이었어요. 강원도의 반지하 원룸, 충청도의 쪽방, 경기도 외곽의 옥탑방.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쫓기듯 옮겨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진우는 그 주소 목록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보고서를 쥔 손이 사정없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1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우가 새벽 기차를 타고 도망친 직후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남기고 간 편지를 수백 번 읽으며 밤새 울었을 그녀가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보고서에는 그녀의 감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진우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라는 무거운 짐을 진 진우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녀는 스스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길을 택한 것이었어요. 진우는 보고서를 읽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부르르 떨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출산은 보통보다 위험했고 지연의 몸은 출산 후에도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지연은 새벽마다 식당 주방에 나가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어요. 밤이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전부였어요. 보고서에 첨부된 지연의 병원 기록에는 만성 영양실조와 빈혈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 지연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지연은 그 선고를 듣고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밀린 급식비를 갚으러 간 것이었어요. 진우는 보고서의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읽히지 않았어요. 지연의 마지막 1년은 처절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어요.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기초 치료마저 아이들 생활비에 쓰느라 포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지만 지연은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깨우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연이 숨을 거두기 직전의 기록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병원 침대에서 7살 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 은별이 손을 놓으면 안 돼. 알겠지? 너희는 둘이서 하나야. 엄마가 하늘에서 꼭 지켜볼 테니까 은별이 손 꼭 잡고 있어. 7살짜리 아이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진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보육원 기록이 이어졌어요. 지연이 세상을 떠난 뒤 은호와 은별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보육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은호의 IQ가 15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천재적인 지능이었죠. 소식이 퍼지자 여러 곳에서 은호를 입양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똑똑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모두 은호만 원했습니다. 쌍둥이 2명을 동시에 입양하는 건 부담이 크다며 똑똑한 은호 1명만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은별은 엄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7살에 세상에서 유일한 보호자를 잃은 아이는 그날 이후로 극심한 낯가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다가오면 몸을 심하게 떨며 오빠 뒤에 숨었고 보육원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 울었고 오빠의 손을 잡지 않으면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양 상담을 위해 찾아온 부부들 앞에서 은별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빠 뒤에 숨어 울기만 했어요.
그런 은별의 모습을 본 입양 희망 가정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은호와 은별은 세트가 아니라 은호만이 입양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은호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지능 검사가 있을 때마다 은호는 일부러 검사지에 낙서를 하고 답을 엉뚱하게 적었어요. 입양 상담이 오면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은호가 갑자기 문제아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똑똑한 자신만 입양되고 동생이 홀로 남겨질까봐 9살 소녀는 스스로 말썽꾼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었어요. 엄마가 남긴 유언, 둘은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은호를 천재에서 문제아로 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육원 야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밤마다 오빠와 떨어질까봐 무서워 우는 은별을 은호가 달래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호는 이불 속에서 겁에 질린 동생을 꼭 안아주며 엄마가 걸어준 커플링 목걸이를 만져주었어요. 은별아,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우리 절대 안 헤어져. 오빠가 약속할게. 9살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생각하니 진우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보고서의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아이들이 떠난 뒤 아이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주워온 머리카락 몇 올이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재민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내 혈액 샘플이랑 대조하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 아이들이야, 재민아. 내 아이들이 저 고생을 할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회장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지연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재민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머리카락이 담긴 봉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연의 처절한 10년과 은호의 외로운 투쟁을 모두 알게 된 지금 진우의 안에서 회한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진우는 집무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주먹 위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가슴속의 고통이 수만 배는 더 컸으니까요. 진우는 피가 묻은 주먹을 유리창에 기댄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차가운 묘비 앞에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던 두 아이의 가녀린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은호의 싸움은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입양 면접이 잡힐 때마다 일부러 사고를 치고 문제아 행세를 하며 동생 곁을 지켜왔지만 그 전략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은 은호를 점점 더 다루기 힘든 아이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도 은호를 멀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놀이 시간에도 은호의 곁에는 은별밖에 없었어요. 밤이면 동생을 안고 잠이 들었지만 새벽녘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9살 소년의 어깨 위에 올려진 짐은 하루하루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장실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쌍둥이 남매를 모두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보육원장은 은호를 불러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미국에서 아주 좋은 분들이 너랑 은별이를 둘 다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어.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둘 다. 둘이 같이. 그동안 수없이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은호만 원했습니다. 똑똑한 자기만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썽을 부려 쫓아냈던 거였죠. 그런데 은별이까지 함께 데려가겠다는 곳이 나타난 겁니다. 정말이에요? 은별이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보육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둘은 절대 헤어지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은별아, 우리 헤어지지 않아도 된대. 같이 가는 거래. 은별은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빠가 우는 것 같으면서도 웃고 있으니까 은별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곳이 얼마나 먼지도 은별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은호는 세상 끝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엄마가 잠들어 있는 이 땅을 영영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쯤은 삼킬 수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미국으로 가면 엄마의 무덤에 다시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아이들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묘지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차가운 산바람을 맞으며 묘비 앞에 엎드려 울던 두 아이. 엄마 냄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며 묘비를 쓰다듬던 은별과 이제 영영 못 온다며 단호하게 하지만 목소리를 떨며 작별 인사를 하던 은호.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진우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진우가 피를 말리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를 의뢰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비서실장 재민이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봉투를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찢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데 겨우 몇 초가 걸렸지만 진우에게는 그 몇 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결과지가 바르르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반지를 확인한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뜨거운 눈물이 결과지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이들이 맞아.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 보고를 이었거든요.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입양 최종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아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지금부터 채 20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보육원으로 가자.
진우는 즉시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보육원장의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열고 들어가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접니다. 입양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보육원장은 결과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입양 최종 승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선에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친부라니까요. 법적으로 친부가 나타나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권 주장을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진우는 입양기관에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절차를 현장에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진우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분노와 초조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내일이면 바다 건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진우는 즉시 강진그룹의 법무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회장의 긴급 호출에 변호사들이 하나둘 집무실로 모여들었어요. 진우는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이들의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양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 내일 아침까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변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긴급 연락을 넣고 가능한 모든 법적 루트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만 갔고 행정 절차는 너무나 느렸어요. 법원은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났다며 내일 아침에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들은 이미 비행기에 타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진우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셔도 손이 떨렸고 눈을 감아도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묘비 앞에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던 은호의 단단한 눈빛, 엄마 냄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며 울던 은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진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어요. 새벽 7시 출국까지 남은 시간 3시간. 법원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진우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법이 막으면 몸으로 막겠다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진우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새벽도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핸들을 쥔 손등에는 어젯밤 유리창을 내리쳤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피가 맺혀 있었지만 진우는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심장은 공항을 향해 달리는 차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시는 비겁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품은 채 진우의 차는 공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은호와 은별은 입양기관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 공항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공항은 출국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두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호는 동생의 손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공항은 너무 넓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낯설었거든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 울리는 영어 안내 방송, 그 모든 것이 9살 아이에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은별이 은호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손 꼭 잡고 있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으며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호도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동생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기 전 기관 관계자가 아이들을 공항 내 지정 병원으로 안내했어요. 출국 직전에 진행하는 최종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였죠. 아이들은 넓은 진료실에서 차가운 청진기와 낯선 기계들 앞에 앉았어요. 은호는 검진을 금방 마쳤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별의 검진은 유독 오래 걸렸어요. 의사가 은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진기를 떼었다가 다시 대고 위치를 옮겨가며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간호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은별은 차가운 정극이 가슴에 붙는 감촉에 움찔했지만 오빠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기에 꾹 참았어요. 검사가 끝난 뒤 의사가 기관 관계자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은호는 진료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어요.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심장, 판막, 이상이라는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후 기관 관계자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입양 부부에게 검진 결과를 알린 것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뒤 관계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대합실 한쪽에서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미국 입양 부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미소를 짓고 있던 부부의 표정이 검진 결과를 전해 듣자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는데요. 기관 관계자가 해명하려 했지만 부부의 불쾌감은 이미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이어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픈 아이를 키울 여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담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은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관계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다른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양 부부 측에서 은별이 입양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은호만 데려가겠다고요. 은호만. 그 말이 은호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둘이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행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은별이랑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관계자가 은호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어요. 은호야, 미국 엄마 아빠가 사정이 좀 생겼어. 은별이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가기가 어렵게 됐어. 은호만 먼저 가고 은별이는 나중에 다른 좋은 곳을 찾아볼게. 싫어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여행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은별이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둘 다 간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바꿔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음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9살 아이의 얼굴에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관계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진정해.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안 돼요. 은별이 없이는 안 가요. 엄마가 그랬어요. 둘이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엄마 약속이에요. 은호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9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관계자 2명이 은호의 양팔을 잡고 탑승 게이트 쪽으로 끌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어른들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호의 운동화가 허공에서 바동거렸어요. 놔주세요. 은별아, 은별아. 은호의 절규가 공항 전체를 찢었습니다. 그 소리에 은별이 벌떡 일어나 오빠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몇 발짝 뛰지 못하고 은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작은 몸이 공항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공항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여기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요. 의료진이 은별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관계자들이 은호를 아는 채 탑승 게이트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에 둘러싸인 은별의 작은 발이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그 발이 은호의 눈에 박혔습니다. 은별아, 일어나. 오빠 여기 있어. 은별아. 은호의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지만 동생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게이트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은호의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동생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만을 움켜쥐었어요. 탑승구 안쪽으로 은호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여행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보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게이트 너머에서 은호의 마지막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은별아. 그 한마디가 인천공항 대합실을 갈갈이 찢어놓았어요. 엄마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2년을 버텨온 9살 소년의 가장 절망적인 비명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은별의 작은 몸 위로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인천공항 출발층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진우는 뛰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구두 바닥이 대리석 바닥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뒤따르던 비서실장 재민과 비서진 2명도 숨을 헐떡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온 차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진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품속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조금 전 겨우 받아낸 입양 중단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 로비로 들어선 진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둘러싸인 응급의료진. 진우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의료진 사이로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낡았지만 깨끗한 옷, 가느다란 팔, 그리고 창백한 얼굴. 은별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아이의 작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서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고 은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은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은별아, 은별아, 아저씨야. 눈 떠봐. 하지만 은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별 곁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은호가 게이트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걸 직감했어요. 진우는 재민의 어깨를 움켜잡고 말했습니다. 은별이를 맡아. 강진그룹 후원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러. 내가 올 때까지 이 아이 곁에서 절대 떠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민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며 은별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는 몸을 일으켜 탑승 게이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발층 안내판에 미국행 탑승구 번호가 떠 있었어요. 진우는 그 번호를 확인한 순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어요. 캐리어에 부딪히고 누군가의 어깨를 스치고 뒤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두 바닥이 매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져 몇 번이나 중심을 잃었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달렸어요. 목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가슴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가 보였어요. 게이트 앞에서 두 명의 어른이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작은 운동화가 바닥을 긁으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였어요. 울음이 멈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진우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며 게이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닫히려는 게이트 앞에 도달한 진우는 몸 전체로 문을 막아섰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공항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그 손 놓지 못해. 내 아들한테서 당장 손 떼.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게이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여행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항공사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의 팔을 잡고 있던 관계자 2명도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멈칫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성큼 다가가 은호를 관계자들의 손에서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은호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진우의 두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은 묘지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였거든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아저씨가 지금 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참았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작은 손이 진우의 양복 옷자락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아저씨. 은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진우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진우는 은호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데도 안 가. 하지만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관계자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요. 당신 누구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정식으로 승인된 입양 절차입니다. 당장 아이를 놓으세요. 진우는 은호를 품에 안은 채 한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얼굴 앞에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친자 확인서요.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요.
그리고 이건 오늘 법원에서 받아낸 입양 중단 가처분 신청서. 읽어보시죠. 관계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급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법원 직인과 판사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진우는 서류를 확인하는 관계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친부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친권 침해와 유괴 혐의로 고소하겠다. 내 뒤에 강진그룹 법무팀 전원이 대기하고 있으니 시험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관계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그리고 친자 확인서. 이 세 가지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항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계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은호를 품에 안은 채 관계자의 손에 들려있던 입양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양손으로 잡더니 있는 힘을 다해 갈갈이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공항 바닥 위로 흩날렸어요. 하얀 종이 파편이 마치 눈발처럼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의 비겁함, 지연을 버린 죄책감, 아이들을 몰랐던 무지. 그 모든 것을 함께 찢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은호는 진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대답 대신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가 누군지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이 사람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은호를 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돌아왔어요. 재민이 은별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강진그룹 후원 대학병원의 응급 이송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은별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진우는 은호의 손을 잡고 은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호가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별아, 오빠 여기 있어. 일어나, 은별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송팀을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은별이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에 올려지자 진우는 은호의 손을 잡은 채 함께 올라탔습니다. 앰뷸런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어요. 진우는 한 손으로 은별의 작은 손을, 다른 한 손으로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손 다 놓을 수 없었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복도 전체를 무채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은별은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진우는 중환자실 앞 딱딱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진우가 사다 준 따뜻한 우유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은 중환자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별이 걱정되어 잠이 올 리 없었죠.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정이 넘고 새벽 1시, 2시가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재민이 가져다 준 담요를 은호의 어깨에 덮어주고 아이가 추울까봐 자기 양복 재킷까지 벗어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은호는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의 친절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경계가 풀려갔습니다. 이 아저씨는 공항에서 자기를 구해줬고 은별이를 병원에 데려와줬고 지금 이 밤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나와서 은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은호도 작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밤새 하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우리를 도와줘요?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은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묘지에서도 울고 있었잖아요. 공항에서도 달려와서 저를 구해줬고요. 은별이 병원비도 아저씨가 내주시는 거잖아요. 아저씨, 대체 누구예요? 아이의 커다란 눈이 진우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경계심보다 간절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제발 대답해달라는 9살 아이의 절실한 물음이었죠. 진우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은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의 가장 안쪽 칸, 카드 한 장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은하칼국수의 낡은 간판 앞이었습니다. 남자는 작업복 차림의 26 청년이었고 여자는 까만 머리를 하나로 묶은 24의 지연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하나씩 끼워져 있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은호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은호야, 이 사진 좀 봐. 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거 우리 엄마잖아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엄마가 생전에 보여주던 얼굴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엄마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 은호는 시선을 옮겨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눈앞의 아저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턱선은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호의 시선이 다시 사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반지의 물결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반지와 자기 목에 걸린 반지. 똑같았어요.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아이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1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을 드디어 입 밖에 꺼냈어요. 은호야, 사진 속 이 아저씨가 나야. 10년 전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이 반지를 끼웠던 사람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 반지가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야. 엄마가 너희한테 걸어준 그 반지. 내가 너무 늦게 온 너희 아빠란다. 아빠. 그 단어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 떨어진 순간 은호의 세상이 멈춰 섰어요. 아빠.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말해주던 바로 그 사람. 은호는 사진과 목걸이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속 반지의 물결 문양과 목걸이에 매달린 반지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아이는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더니 진우의 품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9살 인생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동생을 지키느라 감당했던 무게, 보육원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꽉 안은 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새벽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은호가 젖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낡은 배낭을 끌어당겨 맨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번이고 접었다 펴서 접힌 자국이 깊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종이였어요.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에 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혹시 아빠를 만나면 전해주라고. 진우의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치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지연의 글씨였습니다. 가늘고 둥근 글씨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그녀의 필체가 흐릿한 잉크로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들이에요. 은호는 당신의 눈을 빼닮았고 은별이는 제 웃는 얼굴을 닮았대요. 혹시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말고 사랑만 해주세요. 당신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편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 한 줄 없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자를 향한 저주도 분노도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해 달라는 부탁뿐이었어요. 진우는 마지막 한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과거형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죽는 순간까지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고 홀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처절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비겁한 편지 한 장 남기고 새벽 기차를 타고 도망친 남자를 지연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진우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10년 전 자신이 남긴 편지에는 성공이 더 소중하다는 잔인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남긴 편지에는 사랑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같은 이별에서 출발한 두 장의 편지가 이토록 다른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숭고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어요.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너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버리고 도망쳤어. 진우의 통곡이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는 아빠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달래줄 때 그랬던 것처럼요. 날이 밝자 진우는 눈물을 닦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한쪽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법무팀을 진두지휘하며 친권 회복 절차를 밟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인서, 가처분 신청서,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었기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들에게 끝까지 지켜준 강씨 성이 드디어 진우의 호적에 당당히 등재되었어요. 회장님, 친권 회복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은호, 강은별.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자녀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재민의 보고를 들은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이 10년 동안 지켜준 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은별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은별의 첫 마디는 오빠를 찾는 것이었어요. 오빠, 오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은별아. 오빠 여기 있어. 은호가 달려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은 오빠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안심한 듯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오빠 옆에 서 있는 낯익은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묘지에서 본 아저씨. 진우는 은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호가 은별의 다른 손을 잡은 채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별아,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엄마가 말해주던 그 아빠. 은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빠라는 말에 작은 입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 진우는 두 아이의 이마에 번갈아 입을 맞추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아이들의 이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제 아빠가 죽을 때까지 너희 손 절대 안 놓아. 약속한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은호와 은별은 동시에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얀 병실 바닥 위에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은별의 치료가 모두 끝난 날, 진우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울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 멈춰 서자 은호와 은별은 차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넓은 정원, 3층짜리 하얀 건물, 그리고 잔디밭 위에 줄지어 심긴 나무들. 보육원의 좁은 방과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온 아이들에게 이 집은 동화 속 성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은별이 동그란 눈으로 물었어요. 진우는 은별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호방, 은별이 방 다 만들어뒀어.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하지만 이 집은 그동안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우 혼자 살던 10년 동안 웃음소리가 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서자마자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별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고 은호는 커다란 책장 앞에 서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우자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공간에 비로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회장직을 뒤로 한 채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까맣게 태워서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계란말이야, 수치야? 은호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진우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내일은 꼭 성공할 거야. 기다려봐. 밤이면 아이들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딱딱하게 읽었는데 은별이 아빠 늑대 목소리는 더 무섭게 해줘야 해 하고 주문을 걸면 진우는 괴물 흉내를 내며 아이들을 웃겨주었어요. 그렇게 서투르고 엉성하지만 진우는 온 마음을 다해 10년의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은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동생을 지키려 독해질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늘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지만 아빠가 생긴 지금은 그저 9살 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일부러 숨겨왔던 영특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은호를 영재교육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결과를 본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성적에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는 중학생 수준을 훌쩍 넘는 실력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일부러 검사지에 낙서를 하며 말썽을 부렸던 아이가 이제야 본래의 빛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호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진우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동생을 지키느라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은호는 아빠 곁에서 자기만의 꿈을 향해 한 뼘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지연이 10년 동안 홀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지연처럼 외로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엄마들이 분명 있을 거였거든요. 진우는 지연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의료비, 생활비, 주거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이름에 지연의 이름을 넣은 건 진우의 고집이었습니다. 지연이 살아서 하지 못했던 일을 진우가 대신 해나가겠다는 맹세였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강원도의 산자락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따뜻한 바람이 산길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진우는 건강해진 은별과 부쩍 늠름해진 은호의 손을 잡고 지연의 묘소를 찾았어요. 지난 겨울 세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안개꽃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진우가 미리 준비해온 꽃이었습니다. 지연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하얀 안개꽃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묘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먼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커플링 목걸이를 벗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은별도 오빠를 따라 자기 목걸이를 벗어 나란히 놓았어요. 10년 전 진우가 남기고 떠났던 커플링 반지 2개가 10년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주인 곁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은색 반지 2개가 묘비 앞에 나란히 놓인 모습이 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 아빠가 매일 밥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줘. 아빠 요리는 좀 못하지만 엄마처럼 맨날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나 영재학교 합격했어.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약속 지켰지? 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병원에서 다 나았어. 그리고 아빠가 내 방을 분홍색으로 꾸며줬어. 엄마도 보면 좋아할 거야. 진우는 두 아이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개꽃 사이에 놓인 반지 2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애들 평생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킬게. 10년 전 내가 못 지켰던 약속, 이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게. 고맙다, 지연아. 이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 맹세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지연이 하늘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 바람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안개꽃 꽃잎 몇 송이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가 진우의 오른손을, 은별이 왼손을 잡았어요. 자, 우리 엄마한테 사진 한 장 남기자. 엄마가 하늘에서 볼 수 있게.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세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은호는 씩씩하게 웃었고 은별은 양볼에 보조개를 만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린 뒤 은호와 은별이 동시에 묘비를 향해 외쳤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아이들의 외침이 산울림이 되어 강원도의 봄산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 위까지 닿았을 거예요. 지연이 있는 곳까지요. 따뜻한 봄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쥐고 지연의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0년 전 멈춰버렸던 이야기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을 지킨 건 9살 소년이었습니다. 은호는 천재라는 빛나는 미래를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동생 곁을 지켰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